자, 여러분 이제 문법부터 오늘 진도를 좀 나갈 건데요. 우리 이 문법 규정 어휘편이고요. 페이지는 14쪽입니다. 자, 오늘 배울 파트는 언어의 이해라고 해서요. 한국어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언어의 특성을 먼저 정리를 할 건데요. 요게 시험 문제 은근히 나옵니다. 해마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건드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 공부하되 요건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어차피 뭐 기호성, 체계성 이런 키워드 뒤에 설명이 쫙 붙어 있는데 어차피 설명을 통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설명의 핵심어들은 있잖아요. 걔네들은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학습지 문법 파트 드린 것도 암기장 드린 것도 이 핵심어에다 이렇게 뻥뻥 뚫어놓은 괄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핵심어 위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수업 한번 듣고 복습 한번 하고 암기 조금 하면 웬만하면 학생들이 잘 안 잊어버려요. 내용은. 근데 의외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커리큘럼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제 단권화 할 때가 온다 내년에 그잖아요. 단권화 할 때 은근히 문제 풀라 그러면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론은 쉬운데 이론을 적용해서 이 파트는 이론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적용 사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용 사례를 학생들이 헷갈려해. 이게 사회성이었나? 이게 역사성이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일단 이 파트는 첫 단계는 어차피 뭐 나중에 내가 문제를 잘 풀든 못 풀든 중요한 건 일단 이론부터 외우는 게 첫 단계니까 일단 외우시고 혹시 이제 나중에 약간 헷갈리더라도 그거는 문제 풀면서 수정해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언어의 본질부터 볼 건데요. 언어의 본질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상식적이라 한번 말하고 넘어가는 정도예요. 자, 언어의 주체는 당연히 인간이죠. 언어는 인간 말고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이죠. 두 번째, 그럼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형식으로,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까? 소리. 무슨 소리? 말소리. 이걸 한자로는 음성이라고 하죠. 음성, 말소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언어의 형식이. 근데 소리만 있다고 해서 다 언어는 아니에요. 그 소리, 사람의 음성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분명히 사상과 감정, 의미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담겨있는 소리, 인간이 내는 소리에 의미를 담으면 그것을 언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언어란 형식과 내용을 갖춘 어떤 소통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언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언어는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만 성립될 수 있다. 이때 형식은 인간의 음성이고 내용은 의미, 즉 사상과 감정이다. 근데 제가 여기 밑에 기호는 형식 플러스 내용이라고 써놨죠. 자,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는 음성이라는 형식 속에 사상과 감정이 그 내용으로 담겨있다. 방금 표현했죠. 언어, 형식 플러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 언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일정한 형식 속에 일정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은 사실 언어 이전에 기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상에 우리가 단지 무슨 기호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약간 이상한 그림이라든지 뭐 묘한 문자 같은 걸 흔히 많이 떠올려요. 근데 그림이나 문자만 기호가 아니고요. 세상에 뭐 표정, 소리, 동작 전부 다 기호가 될 수 있어요. 왜? 어떤 형식에 내용만 집어넣으면 다 기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호등, 색깔이죠, 색깔. 빨간색이라는 형식에 멈춤이라는 내용, 그럼 그거는 기호예요. 신호등은. 초록색이라는 형식에 가시오, 그럼 그거는 기호예요. 신호등도 기호예요. 노크 소리도 기호. 똑똑똑 소리. 그러면 내용은 누구 있어요? 계세요? 이거잖아. 그죠? 그럼 소리에 내용이 담겨있네? 그럼 노크도 기호. 근데 화장실에서 누가 공중화장실 막 기호 돼야 안 돼. 이거랑 기호 돼야 안 돼. 다 알아듣죠? 알아듣죠? 자, 이거는 뭐야? 그냥 그 사람이 참을만 하다는 거야. 그죠? 자, 어때? 알아듣죠? 알아듣죠? 막 안에 있는 사람 급하잖아. 저 사람 쌀 것 같아. 빨리 나가줘야 돼. 어때? 우리가 이렇게 놓고 하는 것과 이렇게 놓고 하는 것조차도 이 차이를 감지한다는 거, 이거 다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어서 기호란 말이에요. 표정도 기호가 될 수 있죠. 딱 노려보고 있어. 그럼 노려보는 표정 자체가 뭐예요? 나 화났음. 내용이 있는 거죠. 웃어. 나 기분 좋음. 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과 내용을 가진 모든 게 기호라는 거야. 그래서 언어도 기호라는 거지. 왜? 말소리라는 형식에 의미라는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기호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언어가 기호다.
자, 이 말을 왜 했냐? 바로 밑에 언어의 특성,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애들 언어의 특성 8개가 나오는데 그 8개 중에 맨 앞에 나오는 게 기호성이거든요. 자, 얘네는 키워드별로 지금 제가 칠판에 그냥 띄운 것처럼 이 키워드만 딱 보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기호성은 언어가 음성이라는 형식의 의미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뭐 기호성은 방금 했으니까 그냥 형식의 일정한 형식의 내용을 갖추면 전부 기호다. 이걸로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계성이란 언어의 특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여기 언어의 특성 8개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특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체계성은 뭐냐? 요건 말 그대로 체계라는 단어만 딱 들어도 우리가 뭔가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언어는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정한 질서 아래 질서 동그라미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실현된다. 규칙 동그라미. 자,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배열된다는 자체가 우리가 어순이나 문법 같은 거 생각하면 영어는 영어대로, 뭐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다 어순이 있고 규칙이 있죠. 그건 전부 뭐겠어요? 체계성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 언어가 문법을 가졌다는 자체가 체계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만약에 문법 체계가 없다면 못 배워. 질서가 있어야 그래 주어가 여기 오고 서술어가 여기 와야 되지. 영어는 동사가 그 다음에 오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못 배우죠, 외국어를. 그래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자체가 체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체계성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얘는 주로 이제 규칙, 그죠? 그 다음에 질서. 그래서 주로 어떤 거 문법에 관련된 거. 문법적 측면에 관련된 건 전부 언어의 체계성을 보여준다. 한국어는 뭐 서술어가 맨 끝에 온다. 근데 영어는 동사가 앞에 온다. 이런 것도 다 체계성에 관련된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의성. 자의성이 예전에는 시험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한때. 그래서 이 자의성은 꼭 이 언어의 특성에서 자의성을 말하지 않더라도 자의성과 관련된 언어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이 특성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일단 자의성은 우리 책에는 언어의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다 이런 말 했죠. 자의적, 임의적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바꾸면 우연적, 우연적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만들어질 때 규칙과 계획을 두고 뭔가 의도적으로 언어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세상의 대부분의 언어는 상당히 우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게 자의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 거기? 뭐 자의적, 임의적이라서, 그러니까 즉 내용, 음성과 내용인 의미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 임의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아까 언어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기호라고 했는데 이 언어의 형식과 내용, 즉 형식은 뭐지? 음성, 말소리, 발음 안에 의미가 들어있잖아. 예를 들어 딸기 그러면 새콤달콤하고 빨간색 조그만데 씨가 콕콕 박힌 과일, 이게 뜻이잖아. 딸기라는 발음에 그 뜻이 들어있잖아. 칠판이라는 발음에는 분필로 써서 뭐 수업할 때 쓰는 판,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얘네들, 즉 칠판이라는 발음 안에 수업할 때 쓰는 필기하는 판이라는 뜻이 연결되고 딸기라는 발음 안에 실제 그 씨가 콕콕 박힌 빨갛고 조그만 새콤달콤한 열매라는 내용이 이어지기까지 여기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 없다고. 우연히. 이걸 임의적, 자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딸기라고 발음하는데 그 빨간 과일이 연결이 된 거야. 어쩌다 보니까. 사실 오렌지라고 했어도 되고요. 뭐 의자라고 했어도 돼요. 뭐 머리라고 했어도 돼요. 뭐 딸기를. 내 마음이지 뭐 어차피 정해진 것도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름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이 태어나기 100만 년 전부터 이름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죠? 우리 아빠가 나 태어났을 때 이름을 제가 이제 전선혜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아빠가 좀 늦게 저를 낳으셨는데 제가 이제 첫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딸이니까 이름을 이쁘게 짓겠다고 본인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이제 짓겠다고 나서셨대. 근데 엄마가 들어보니 안 되겠더래. 근데 왜 그러냐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꽃 이름을 다 가져다가 전장미, 전백합, 전나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붙이려고. 아니라고. 애가 평생 이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꽃 이름은 하지 말자고 엄마가 말렸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꽃 이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미국어 뭐 괜찮지 않아? 여기 장미 선생님 계시죠? 계시죠? 괜찮은데? 뭐 내가 백합이면 백합국어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말렸대. 근데 어쨌거나 내가 전 백합이 됐든 전 나리가 됐든 상관없어. 그렇다고 내가 달라지진 않아. 나는 난데 거기에는 나를 가리키는 발음, 형식이 하나 붙는 거야. 그때 그냥 우연히 붙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연히, 그죠? 그래서 자의성이란 이렇게 발음, 소리, 형식과 그 안에 담기는 의미가 사실은 우연적으로 짝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언어가 다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졌지 원래부터 딸기가 딸기여야 되고 칠판이 칠판이어야 되는 규칙은 없다. 그죠? 자, 근데 이런 자의성의 사례가 3가지가 나와요. 근거. 1, 2, 3번 오른쪽 페이지까지 있죠? 자, 1번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된다 그랬죠? 자, 자의성의 근거. 자, 이런 건 자의성이다. 언어가 자의성이 있다는 건 이런 근거를 보면 알 수 있다의 1번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읽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인데 나라마다 다르면 외국어죠? 똑같은 뜻인데 사랑, 러브, 아모르, 리베 뜻은 똑같은데 발음이 여러 개. 외국어죠? 그런가 하면 뜻은 똑같은데 지역마다 다른 건 사투리, 방언이죠. 서울 사람들은 부추, 부침개를 해먹는데 뭐 경상도 사람들은 정구지, 찌짐을 해먹고 뭐 또 전라도 사람들은 부추를 솔이라고 한대. 솔로 또 뭔가를 해먹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아이인데 지역마다 다른 거는 방언. 근데 이 외국어와 방언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다 우연이라서 그런 거야. 무슨 얘기냐? 서울 사람들끼리 똑같은 아이를 보고 부추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경상도 사람끼리 그걸 모르고 또 우연히 자기들끼리 정구지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보니까 어머 이름이 여러 개였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괜찮아. 왜? 언어라는 건 원래 그때그때 그냥 우연히 만드는 거라서 뭐 컨셉이 겹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도 있지. 그 얘기예요. 외국어도 마찬가지겠지. 좀 더 크게 보면 한국인들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똑같은 감정을 영어권 사람들이 러브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맞춰보니까 어머 똑같은 건데 니네랑 우리랑 발음이 다르네? 이렇게 됐죠. 하지만 괜찮아. 왜? 어차피 그냥 그때그때 우연히 만드는 거라서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 마음이지. 우연이니까. 그게 자의성인 거예요. 자, 네, 2번째 동음이의어, 이음동의어가 존재한다. 자, 여러분 동음이의어가 뭐예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은 뭐 배, 먹는 배, 타는 배, 사람 배.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소리는 같은데 뭐 눈, 스노우 눈, 사람 눈 뭐 이런 거. 자, 반대로 이음동의어. 발음이 다른데 뜻이 똑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책방, 서점. 똑같이 책 파는 곳인데 누구는 책방이라고 하고 누구는 서점이라고 하고 동물, 누구는 호랑이라고 하고 누구는 범이라고 하고. 그죠? 뭐 그런 거. 자, 이런 것도 다 뭐야? 우연히 만들다 보니까 컨셉이 겹쳤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오른쪽 페이지. 자,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자, 3번 언어는 언중의 임의적 약속으로 만들어지며 자, 밑줄 언중의 임의적 약속 밑줄. 자, 거기 뭐라고 정리하면 사회성. 사회성은 여러분 바로 밑에 4번 특성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의성 설명하는데도 사회성이 등장하네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밑줄 그으시고요. 역사성이라고 쓰세요. 역사성도 아래 5번 특성에 따로 나오는 아이예요. 그런데 얘도 역시 자의성에 들어있네요. 자, 일단 먼저 설명할게요. 사회성과 역사성은 언어의 특성 8가지에 따로 존재하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자의성의 일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의성의 개념에 사회성과 역사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사회성, 역사성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중요한 특성이라 따로 언어의 특성에 따로 우리가 목록을 매겨놔요. 하지만 사실 큰 범위로 보면 얘네 둘은 자의성에 속할 수 있는 개념이란 뜻이에요. 자, 왜 속할 수 있냐? 자, 일단 사회성을 설명해 볼게요. 사회성 뭐 밑에 4번의 내용에도 있지만 자, 우리 밑줄 그은 부분에서는 언중의 임의적 약속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언중이 뭐예요? 중자가 무리 중자예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 임의라는 게 뭐예요? 아까 자의성 할 때 임의라는 단어 나왔죠? 우연히. 그때 마음 가는 대로 우연한 약속으로 언어를 만드는 거야. 그 우연한 약속. 근데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한국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약속을 해야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약속. 근데 그 약속할 때는 어떻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약속을 하게 돼.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성인데 이게 이제 사회성 자체가 그러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약속하면서 사회성이라는 특성이 생기는 거니까 우연이라는 말 때문에 임의라는 말 때문에 자의성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한국인들이 사랑이라고 약속을 할 때 왜 러브라고 약속 안 하고 사랑이라고 약속해? 몰라. 그냥 한국인들은 그렇게 약속했어. 근데 영어 쓰는 사람들은 왜 러브라고 약속한 걸 몰라.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거지. 이렇게 끼리끼리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영국 사회, 자기들끼리끼리. 근데 그냥 끼리끼리 만들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만들다 보니까 뭐 서로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자의성도 될 수 있지만 좁게 보면은 그 사회 사람끼리 약속한 거니까 사회성. 원래 사회성이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혼자만 약속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 혼자 이 칠판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앞으로 나는 칠판을 샛별이라고 부르겠다. 나 혼자. 그리고 이제 딱 여러분 자 샛별을 보세요. 그러면 샛별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늘 쳐다보고 있을 거라. 그죠? 왜? 약속이 안 됐잖아. 나 혼자 못 바꿔. 다 약속이 돼야 돼. 그래서 언어는 사회적 약속을 해야 돼. 개인적 약속이 안 돼. 그게 사회성이라고요.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만 함께 쓸 수 있다. 사회성. 그래서 약속이란 단어가 키워드야. 됐어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한다? 우연히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의성하고 사회성이 통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사성.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는 게 역사성입니다. 내 말 그대로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한다. 근데 이게 왜 자의성하고 통하지? 자, 자의성은 우연히 그때그때 사람들끼리 말을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언어가 필연적으로 칠판은 꼭 칠판이어야 되고 신발은 꼭 신발이어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100만 년, 1000만 년이 지나도 절대로 안 달라져야 돼요. 단어가. 맞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의 조상들이 어여쁘다 하면 그땐 예쁘다가 아니었잖아. 불쌍하다, 가엾다의 뜻이었어요. 근데 우린 지금은 예쁘다의 뜻으로 바꿔서 쓰잖아. 왜 바꾼 거야? 몰라. 근데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조상, 즉 500년 전 사람들하고 500년 후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500년 후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바꾼 거야, 뜻을. 그러면 또 어때요? 또 바뀌죠. 그러니까 이 역사성이라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것 자체를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성이 생기는 이유는 다 뭐 때문에? 어차피 처음부터 우연히 만들어진 거였기 때문에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또 우연히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의성하고 통해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자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밑에 있는 사회성, 역사성도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자 4번의 사회성은 방금 얘기했듯이 사회적 약속. 그래서 개인이 못 바꾼다, 당연하죠. 그래서 개인이 못 바꾸는 걸 뭐라고 한대? 거기 옆에 보니까 불역성이란 단어 보이시죠? 안일 불자, 바꿀 역자, 바꿀 수 없는 성질. 누가? 개인이. 혼자 못 바꿔. 사회적으로만 바꿀 수 있어. 혼자는 못 바꿔. 그래서 사회성은 곧 불역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의 역사성이요. 자, 역사성도 방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역사성의 키워드는 두 번째 줄, 여러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생, 성장, 사멸입니다. 자, 역사성의 핵심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도 신생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 아이가 크듯이 말도 성장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늙어서 세상과 이별하듯이 언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안 쓰이고 사라져요. 사멸이 돼요. 그래서 이 언어의 역사성은 신생, 성장, 사멸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언어의 역사성에서는. 자, 일단 아까 우리가 사회성은 사회적 약속이라 못 바꾼다고 했고 근데 역사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성에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가역성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가능하다.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야. 아까 사회성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불역성. 근데 지금은 또 가능하다고? 가역성? 그럼 두 개가 모순이 아닌가? 자, 모순이 아니라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사회성은 동시대 사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회에서 자기 맘대로 바꾸지 말라고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성은 동시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역사성에서 가역성,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건 동시대 사회가 아닙니다.
500년 전 조상들과 500년 후 후손들은 다를 수 있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달라지면 자기들끼리, 달라진 사람들끼리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성입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 바꿀 수 있고 동시대에서 못 바꾼다가 핵심이에요. 자, 그다음 신생성장 사멸. 자, 요거는 일단 신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 말, 신생아가 태어나듯이 세 마리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신생아가 성장하듯이 세 마리 변화합니다. 요 변화 파트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자, 이 변화한다는 건 사실 다시 또 변화를 의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소리, 음운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 발음, 소리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언어가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발음이나 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고전 문법 하다 보면요. 뭐 조선시대의 발음이 지금 없는 것도 있고 발음이 달라진 것도 막 있어. 실제 자음 모음에서 뭐 그런 것들 다 시간이 지나면 소리도 바뀌어요. 문법도 바뀔 수 있죠. 예전에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과 지금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라는 건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 유독 많이 이제 출제자들이 변화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내고 싶어 하는 건 이 의미 파트예요. 뭐 소리나 문법 파트는 사실 고전 문법이라는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데 고전 문법이 요즘 거의 나오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소리가 뭐 역사적으로 바뀌었다라든지 문법이 역사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나중에 이제 훈민정음하면서 조금 그냥 기본적인 거 정도만 하면 되고요. 자, 이 의미는 조금 봐주는 게 좋아. 이거 되게 좀 오래된 옛날식 내용인데 최근까지도 많이 활용을 해서 요거는 꼭 봐줘야 돼. 자, 요걸 어디를 볼 거냐? 요거는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제가 의미론이라는 파트에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책으로 뒤에 좀 넘겨볼게요. 뒤에 어디냐면 페이지를 올바른 문장. 잠깐만요. (174쪽이요) 174쪽에 보시면 의미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의미론은 수업 당연히 해드릴 거예요. 요즘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근데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넘겨서 176쪽 의미의 변화 보이시죠? 176쪽 의미의 변화. 자, 언어적 원인에 의해서 변화하고 오른쪽에 역사적 원인에 의해서 변화하고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있죠. 그거는 오늘 복습할 때 그냥 한 번씩 읽어만 보세요.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읽어는 꼭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놔. 자, 읽어놓으란 이유는 배경 지식으로 깔아놓는다는 뜻이야. 이게 핵심으로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어느 날 문득 배경 지식으로 쓰일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그런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물론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읽으란 얘기고 자, 외우는 거는 178쪽. 한 장 더 넘기면. 그거 외우는, 그건 암기야. 방금 앞에 있는 건 읽으라고 했고 그냥 정독으로 한번 하시고 자, 178쪽은 암기. 암기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최근까지도. 자,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성의 언어가 변화하는데 성장한다는 건 변화한다는 뜻인데 그 변화 성장 중에서도 의미적 측면의 성장, 의미적 측면의 변화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그 의미적 측면의 변화란 178쪽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따가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여기 있는 걸 달달 외우되 제가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의 핵심은 이제 의미의 변화란 의미의 확대, 축소, 이동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이 확대, 축소, 이동을 그렇게 시험 문제에 구분하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자, 확대, 축소, 이동 무슨 말이냐? 자, 과거랑 현재를 비교했을 때 확대는요. 과거에는 요만한 범위로 쓰였던 것이 현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렇게 넓은 범위로 확장된 거예요. 의미의 범위가. 즉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그 단어가 가진 의미폭이 넓어졌어. 그러면 의미 확대야. 자, 어떤 단어가 있냐? 대표적으로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감. 뭐 거기 다리, 결에 있는 거 다 유명한 단어들이야. 영감, 다리, 결에 뭐 이런 거 있지? 다리, 결에. 왜? 자, 일단 영감은 할아버지 영감이잖아요. 자, 조선시대 영감은요. 되게 높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처럼 당상관 이상 되는 아주 높은 벼슬아치들을 영감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조선시대 높은 벼슬아치, 현대에서는 나이 든 남자, 너무 연관성이 없는데? 근데 이게 왜 의미가 확대됐다는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의 높은 벼슬아치의 성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여자가 벼슬아치 있어? 그런 거 봤어? 거의 없잖아. 뭐 특별히 뭐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디 아주 그것도 뭐 거의 부인도 무슨 부인 이런 거 해주지만 그런 거 다 벼슬도 아니고, 그지? 남자만 벼슬해. 자, 근데 남자인데, 자, 높은 벼슬이라고 했잖아. 요즘 말로 하면 뭐 장관급이나 총리급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럼 나이가 일단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호봉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 영감이란 남자, 나이 많은 벼슬아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현대국어의 영감이란 벼슬아치만 빼면 돼. 남자, 나이 많음, 끝.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조건이 많을수록 범위가 넓을까요? 조건이 적을수록 범위가 넓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조건이 많이 제시되면 범위가 넓어질까? 조건이 조금 제시되면 범위가 넓어질까? 조금. 그죠? 가리는 게 적어야 웬만하면 다 포함해주지. 가리는 게 많으면 까다로워서 거기 선택될 게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영감이, 조선시대 영감은 벼슬아치라는 뜻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좁은 범위고, 현대국어는 벼슬아치는 아니어도 돼. 그냥 남자 노인이면 되니까 다 범위가 커진 거야. 그 얘기. 자, 다리는, 옛날에 다리는 생명체의 다리만 다리야. 동물, 사람, 벌레만 다리야. 근데 요즘은 책상 다리, 의자 다리, 무생물도 다리라는 말을 적용해주죠?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자, 결핵. 옛날에, 우리 지금 결핵은 뭐예요? 민족 전체죠. 옛날에 결핵은요, 친족, 혈족, 자기네 가족, 자기네 집안. 지금은 민족 전체. 완전 커졌죠? 그거야. 자, 그럼 반대로 축소. 옛날에 엄청 넓었는데 옛날이 훨씬 넓어, 범위가. 과거가. 현재 너무 적은 범위야. 뭐가 있을까? 축소된 거. 확대. 축소는 얼굴. 그래, 얼굴이 가장. 계집, 놈 이런 거. 그래. 자, 얼굴이요, 옛날엔 몸 전체였어요. 저기 얼굴이 보인다 그러면 몸 전체 형체가 보인다는 뜻이었어요. 지금은 안면, 머리 앞쪽 요만큼 줄어들었죠. 계집. 예전에 계집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지금은요, 물론 지금도 계집은 여자겠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예전 같으면 그냥 일상 언어로 어머 저기 여자, 한 여자가 있다, 한 계집이 있다,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여자.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누가 길 가다가 이 계집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운동화를 벗어서 그지? 어쨌든 한 대 딱 공격할 자세를 취할 거야. 기분이 나빠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지금 뭔가 여자를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부 여자를, 그것도 아주 비하할 때만 쓰는, 사용폭이 좁아지고 의미가 전체 여자가 아니야. 아주 일부 여자를 비하할 때만 쓰는 거니까 좁아졌다. 놈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남자. 옛날엔 그냥 사람이면 다 놈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이걸, 아니 이놈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놈 저놈 하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축소. 자, 그다음에 이동은 뭐냐면 뜻이 완전 달라진 거야. 뜻이 완전 달라졌어. 두 개가 이제 같지 않아. 과거랑 현재가 뜻이 다 같지가 않아. 달라졌어. 다른 단어야. 어여쁘다. 아까 얘기한 거. 불쌍하다. 지금 현대는 예쁘다. 완전 달라졌어.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의미들이 확대, 축소, 이동을 하는데, 책에 있는 그런 단어들 갑자기 그냥 불현듯 시험지에 영감이 나오고 확대, 축소, 이동이 나와버리면 여러분이 확대인지 축소인지 이동인지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다리란 단어가 갑자기 그냥 나와. 그럼 여러분이 이게 확대더라, 축소더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좀 봐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앞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분절성 15쪽 분절성. 자, 위에 역사성에는 제가 지금 신생, 성장, 사멸 다 예를 따로 들어드렸기 때문에 뭐 역사성의 예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래도 한마디 붙이고 넘어가면, 그 역사성의 예, 노트북, 자동차, 햄버거가 왜 신생이냐,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자, 뭐 1, 2년, 10년, 20년 갖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역사성을 해도 최소 100년, 200년 단위로 봐야 되겠죠? 그럼 100년, 200년 전에 뭐 우리에게 노트북은 어디 있으며
뭐 우리가 자동차, 햄버거는 또 어떻게 알았겠으며, 그죠? 그래서 신생이라는 거고, 현대 국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발알이 바다가 됐다. 요거는 이제 글자 발음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리다, 어리석다. 어리다는 옛날에는 나이가 적다가 아니라 어리석다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바뀐 거야. 이런 의미의 변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즈문 천. 이런 즈문 천은 뭐냐면 즈문이 원래 고유어로 숫자 1000이에요. 근데 지금 고유어 즈문 없어졌죠? 한자로 천 쓰죠? 이렇게 즈문은 사멸된 단어예요. 그 다음에 통한다라는 단어도 사맞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지금 안 써. 사멸된 단어예요. 이렇게 신생, 성장, 사멸을 예로 들어 드린 거고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분절성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분절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무슨 뜻이야? 분절이? 잘라, 나눠 이런 뜻이죠? 네, 분절성은 말 그대로 언어가 뭘 자르고 나누는 성질이에요. 뭘 자르고 뭘 나눌까요? 자, 일단 읽어보시면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자, 이를 불연속성이라고도 한다. 자, 분절성의 또 다른 이름은 불연속성. 그게 뭔데? 이어져 있는 걸 일부러 잘라서 표현한다고. 연속되어 있는 걸 불연속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실체는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는데 말은 나누고 잘라서 한다는 뜻이에요. 실체는 한 덩어리인데 말할 때는 나누고 자른다. 그게 뭐냐? 자, 밑에 얘가 있잖아. 무지개 색깔. 자, 무지개가 우리가 흔히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지개 진짜 7가지 색깔일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분 그 무지개 하늘에 뜬 거 그러니까 보면 명확하게 빨, 주, 노 구분이 잘 안 돼요. 아시죠?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 색깔들이. 뭔가 이렇게 막 중간 지점은 섞여 있는 것도 같고 뭐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색깔들이 섞여서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지만 어떤 나라는 8개의 색깔, 어떤 나라는 6개의 색깔, 혹은 어떤 부족들은 3가지 색깔로만 무지개를 표현하기도 한대요. 3가지 색깔로 표시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일까? 아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 어차피 무지개색은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말하는 빨주노초 파남보는 사실 빨강과 주황 사이에 중간색들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진진진 빨강, 진진 빨강, 진빨강, 연빨강, 연연빨강, 연연연빨강, 진진진 주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막 색들이 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걸 언제 다 말로 해. 그러니까 무지개색은 한마디로 되게 수만 가지 색깔이 어쩌면 다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7개로 잘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실체는 붙어 있는데 어디서 경계를 짓기가 애매한데 말로는 경계를 지어버리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해요? 분절성. 또 있어요. 뭐? 사람 얼굴. 저 사람 얼굴은 뭐 눈, 코, 입은 정확하게 딱 생긴 게 다르니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눈썹 위에 이마는 어디까지 이마? 여긴 이마야? 그럼 여긴 턱인가? 여긴 턱인데 여긴 턱인가? 뭐라고? 여긴 뭐라고 해야 돼? 몰라. 턱이라고 하긴 위인데 뺨이라고 하긴 아래야. 그죠? 제가 10년만 어렸어도 이거 할 텐데 욕먹을까 봐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쨌거나 여기 이렇게 뭐야? 이름 몰라. 왜 몰라? 우린 대충 뺨, 턱, 이마 그냥 대충 잘랐거든. 얼굴은 붙어 있잖아. 얼굴은. 근데 몰라. 그냥 이마, 뺨, 턱 자르다 보니까 이 중간 지점의 이름을 모르겠어. 마치 빨강, 주황 사이에 무슨 색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처럼 대충 자른 거야. 이런 다 분절성. 자, 시간의 흐름.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시간이야. 우리가 뭐 1분 1초. 근데 사실 1초도 1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초 안에는 다시 또 0.1초, 0.1초 얼마나 계속 시간들은 흐르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거는 김수현, 도민준. 여러분 도민준 기억나요? 우리가 또 열광했었잖아, 그지? 아, 나 김수현 완전 사랑하잖아. 나 완전 사랑해. 나 사랑하는 남자들이 여기 책에 좀 몇 번 나와. 이제 미리 근데 또 설렌다. 오늘은 안 나와. 근데 너무 설렌다. 근데 어쨌거나 김수현만 딱 도민준만 멈출 수 있잖아. 우리가 시간을 못 멈춰. 왜?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거든요. 근데 말할 때 뭐래? 3시 46분 56초. 왜 잘라? 그러지 않고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지만 자를 수밖에 없는 거. 분절성. 그래서 3가지 가장 대표적 사례. 무지개 색깔, 사람 얼굴 경계, 그리고 시간 이렇게 3가지는 원래는 붙어있지만 잘라서 표현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절성의 사례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르는 거고요. 3번째 줄, 설명의 3번째 줄 보시면 분절성에 문장, 단어, 형태소, 의문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건 뭐냐면 문법 단위를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쪼개 들어가는 것도 분절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절성은 일상생활에서는 붙어있는 걸 잘라서 말하는 거고요. 언어적 측면에서는 문법 단위를 계속 세분화해서 잘라 들어가는 것도 분절성이라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분절성의 설명 있잖아. 이걸 그대로 박스에 옮겨놓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은 너무 쉽죠. 분절성. 거기 막 불연속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금방 뭐 분절성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개방성. 자, 개방성은 개방이 뭐야? 열려 있는 거. 그럼 개방성이란 언어는 열었어. 뭘 열어줘. 뭘 열어줄까? 한계가 없어요. 무슨 한계? 개수의 한계도 없고 길이의 한계도 없고 표현의 한계도 없고 그냥 인간이 원하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은 무수히 많은 문장, 자 무수히 많은 문장 밑줄, 무한히 긴 문장 밑줄, 자 개수 제한 없고요. 길이 제한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길게 여러 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 무한하게 창조 밑줄.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무한히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언어는 한계가 없이 열려 있으니까, 개방적이니까. 얼마든지 인간이 원하면 다 표현할 수 있어, 말로. 그죠? 그게 개방성. 그런데 오른쪽 날개 보시면 개방성의 또 다른 이름이 창조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죠. 개방성, 창조성. 자, 마지막 추상성. 자, 추상이라는 단어는 추자가 뽑을 추자예요. 모양상자, 어떤 모양을 뽑아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들은 되게 비슷한 사물들, 식물들,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되게 비슷한 특성을 가진 군들이 있어. 그럼 그 비슷한 특성을 가진 군,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걔네들의 공통 모양만 뽑아. 그럼 예를 들어 뭐 잎사귀가 있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향기가 있고 색깔이 있고 피었다 졌다 하고 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7가지 특성을 뽑아. 그래서 이 7가지 특성을 갖는 애들에게는 모두 다 똑같이 대표 이름으로 꽃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럼 이 꽃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다? 비슷한 아이들의 무리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추상해서 공통 모양을 뽑아서 거기에 대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명사들 있잖아요. 되게 세상에 존재하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 이름으로 부르는 애들 전부 다 추상성을 거친 단어들이에요. 개도 그냥 개는 없어. 사실 개라고 하면 우리가 개 그려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시추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와와를 그려요. 왜?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 자기가 그냥 어떻게 좋아하는 구체적인 개를 그리는 거지 사실 개를 그리려고 하면 진짜 개는 없어. 왜? 개는 되게 추상적으로 다리가 4개고 꼬리가 있고 사람을 좋아하고 후각이 발달되어 있고 청각도 발달되어 있고 머리가 좋고 뭐 이런 특성을 뽑은 거지 사실은 진짜 개라는 구체적인 존재가 없단 말이야. 꽃도 마찬가지죠. 꽃이라는 구체적인 존재는 없고요. 꽃을 그리려고 하면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어떤 아주 구체적인 하나를 떠올려야만 그릴 수 있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공통점만 뽑아서 대표 이름을 붙이는 게 뭐다? 추상성이다. 그럼 엄마라는 단어는 추상성이 있을까 없을까? 엄마. 추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자, 그것의 공통 특징을 뽑을 수 있으면 자, 추상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엄마들의 공통점 뽑을 수 있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 엄마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엄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혹시 엄마예요? 그럼 저 아닌데요. 왜 아니라고 해? 뭐가 없어서? 자식이 아이를 안 낳았으면 엄마가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엄마의 기본 조건은 뭐야? 아이를 낳은, 성별은 여자. 그죠? 아이를 낳은 여자라는 공통점을 뽑아야 엄마가 되잖아. 그 엄마란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집에 야 너희 엄마 잘 계시니? 해야 되는데 엄마란 단어가 없어. 뭐라고 해야 돼? 너를 낳으신 여자분은 잘 계시니? 이렇게 해야 돼. 왜? 너를 낳은 여자. 그게 엄마니까. 그죠? 이렇게 추상이라는 건 공통점을 뽑아놨기 때문에 말할 때 훨씬 편하죠. 자, 세종대왕 추상성 있어 없어? 세종대왕. 진짜 없어. 왜? 뭐 공통점을 뽑으려니 한 개밖에 없는데 고유명사는 추상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 비슷한 거 여러 개 모아서 대표적 특성을 뽑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대표적 특성을 뽑을 여러 개가 존재해야만 추상성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유명사는 안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자, 16쪽에 위에 박스, 그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딱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언어의 기능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어의 기능은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말 사례 중심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사례 중심. 근데 이게 너무 쉬워.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 기능들이라서 요거 이제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7가지가 눈에 보일 거예요. 표현의 기능, 지령적 기능, 친교적 기능, 표출적 기능,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관어적 기능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이 기능들은 전부 뭐냐? 우리가 말을 하잖아. 근데 혼잣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은 전부 목적이 있어요. 이 언어의 기능이란 목적입니다. 그 말을 왜 하느냐예요, 한마디로. 그 말 왜 했니? 이게 목적인데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목적을 7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의 목적, 기능은 표현의 기능입니다. 전달, 설명, 전달 이런 거. 그래서 거기 표현의 기능에 보시면 화자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 섬세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판단 동그라미, 감정 동그라미. 그리고 정보적 기능, 지시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정보 동그라미. 어떤 정보와 사실을 말 그대로 상대한테 전달하는 것도 표현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내 판단,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도 표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는 그냥 사실 전달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가장 재미있다. 내 판단이죠. 내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을 말하는 건 다 표현의 기능입니다. 현빈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착각이든 뭐든 그냥 내 마음이야. 내 생각이니까 말하는데 어쩌라고. 그죠? 이런 건 전부 표현의 기능이에요. 자, 근데 지령적 기능. 내가 현빈도 손예진한테 뺏기고 내가 올해 초에 이종석도 아이유한테 뺏기고 어떻게 해? 그래도 남았어. 세 남자. 이준호, 공유, 그리고 김수현 셋 남았다고. 근데 그저껜가 이준호가 유나랑 사귄다는. 아, 내년으로 미뤄줘. 만약에 열애를 하더라도. 왜 나 1년에 한 번씩만 뺏겨야지. 나 이종석의 아픔이 지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준호를 또 뺏길 순 없잖아. 근데 아니래. 근데 뭐 자기들이 이기든 아니든 뭐 내가 큰 상관은 없지만 마음은 아프잖아. 근데 아니래. 다행이야. 근데 아무튼 현빈은 뺏겼어. 뺏겼어. 안타깝다. 근데 아무튼 뺏겼지만 그 남자가 날 사랑하는 것 같다. 내 생각인데 어쩌라고. 여기서 뭐 상대한테 뭘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생각한 거 말한 거잖아. 그럼 다 그냥 표현의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 지령적 기능. 지령이 명령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령적 기능의 두 번째 줄에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 보이시죠? 자, 명령과 감화. 자, 명령은 그냥 뭐 시키는 거니까 명령이고 지령도 시키는 거니까 지령인데 여러분 감화는 뭘까요? 자, 감화적 기능의 감화라는 말은 상대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말한 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게 감화하는 거야. 감화시키는 거. 그래서 위에도 설명 첫 번째 줄에도 청자에게 감화작용을 하여 화자의 말대로 행동에 옮기도록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감화작용이라는 게 상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상대가 말한 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야. 마음의 변화. 그게 감화작용이죠.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건 사실 성립되려면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감화가 돼야 돼. 내가 상대를 감화시켜야 돼. 감화작용이 일어나야만 명령이 성립되는 거야. 그게 이제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예를 보세요. 빨리 오너 라의 라로 끝나는 건 누가 봐도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감화적 기능, 아니면 명령적, 지령적 기능. 자, 이름은 어떤 걸로 출제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서 있는 이름은 다 외우는 거예요. 어떤 출제자는 지령적 기능이란 이름을 좋아하지만 어떤 출제자는 감화적 기능이란 이름을 좋아해. 국어는 원래 문법을 하다 보면 똑같은 대상인데 이름이 되게 여러 개인 게 있어요. 그건 출제자가 그중에 뭘 선택할지 모르니까 다 봐둬야 돼. 자, 근데 이리 오너라 혹은 출발하자 이런 건 누가 봐도 상대한테 명령하거나 요청하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시키는 기능이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자, 명령과 청유의 차이가 뭐예요? 요즘은 화법이 중요해서 아까도 잠시 수능에서 애들이 화법과 작문을 많이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화법 문제가 해마다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화법의 기본, 일단 명령하고 청유의 차이가 뭐예요? 명령은
상대만, 그지? 청자만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청유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한테만 시키는 것이냐의 차이점이죠.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이런 거는 지령적 기능이란 티가 금방 나는데, 자, 두 번째 줄. 여기는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여기는 주차금지 구역입니다는 뭐뭐입니다니까 설명 아니야? 설명이면 1번의 표현의 기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여기 지령적 기능에 있지?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언어의 기능은 목적. 그 말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문장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해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의도와 목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주차금지 구역입니다는 무슨 뜻이야? 설명이야? 이곳은 이런 지역입니다. 설명하는 거야? 그럼 누가 가다가 아, 예 이러는 거야? 아니죠. 차를 갖고 간 사람이 여기는 주차금지 구역입니다라고 딱 쓰여 있으면 어떻게 돼? 아이 나간단 말이야. 왜? 그 말을 알아들은 거야. 뭐라고? 야, 너 차 대지 마. 근데 차 대지 마는 기분 나쁘니까 돌려서 뭐라고 한 거야?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마치 설명하는 듯. 그러나 사실은 어디에 목적이 있다? 여기 차 대지 마. 명령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죠? 요 차이. 한국어는 요게 발달했어. 뭐?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상대방 감정을 거스를 수 있으면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걸 한국인들은 되게 잘하죠. 그래서 직접적인 화법을 피해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걸 한국인들은 되게 잘합니다. 그 돌렸을 때가 의외로 다른 형태지만 명령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가 바로 그렇죠. 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어쩌라는 거야? 불조심하란 뜻이지. 표어는 전부 어때요? 캠페인 뭐 이런 거 할 때 구호는 전부 뭐뭐 하자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지령이죠. 자, 일주일 만에 달라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어쩌라고? 이거 발라보란 얘기잖아. 경험하세요니까 목적은 어디 있다? 빨리 사서 발라라에 있잖아요. 그죠? 광고문은 100% 명령이죠. 뭘 해도 명령이죠. 오래됐지만 요즘은 김수현이 뿌티칠 선전 안 하니까 내가 뿌티칠 잘 안 먹지만 김수현이 뿌티칠 선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나 100만 개, 1000만 개 먹었어 진짜. 마트 가면 무조건 뿌티첼만 담아. 왜? 우리 수현이가 선전했으니까 담아.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쓰겠어?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실 수현이가 그러잖아. 뭐 이거 좀 누나 이거 좀 먹어 이렇게 안 하잖아. 누나 뿌티첼 좀 먹어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그 CF 내용이 그 직장의 선배 여자 선배한테 선배 밤에 전화해도 돼요야. 뿌티첼 멘트가. 근데 나 그거 보면서 뭐래? 내가 끄덕이고 있어. 물론 돼. 그래놓고 이제 마트 가면 뿌티첼 보면 갑자기 수연이가 누나, 선배 밤에 전화해도 돼요. 이 멘트가 떠오르면서 전화 안 됐지? 막 사는 거야. 그럼 그거 뭐야? 누나 이거 먹어보다 더 강력한 명령이지. 날 좋아하면 이거 다 먹어라. 전국의 누나들아. 그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는 겉으로 여기서 핵심은 뭐야? 내 설명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에서 목적이 중요하다. 그 표정을 왜 지었으며 그 말을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 얘기야. 사 먹으라고 직접 얘기 안 해도 얼굴 한번 디밀어주면 사 먹으란 뜻이야. 그죠? 그래서 광고는 전부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왼쪽에 날개 중요한 거 있어요. 자, 날개에 보면 우리가 아까 표현의 기능에서 그 영화가 가장 재미있다 라는 문장을 표현의 기능의 사례로 아까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표현도 될 수 있고 지령도 될 수 있어요. 왜? 자, 거기 옆에 그 영화가 가장 재미있다의 경우 발화 상황, 즉 그 말을 하는 상황이 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냥 생각의 전달이니까 표현의 기능이야. 하지만 친구 추천, 친추, 너 이거 보라는 뜻으로 그 영화가 제일 재미있다라고 했다면 그땐 의도와 목적이 추천에 있었기 때문에 너도 보라는 뜻에 있었기 때문에 지령적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친구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친구한테 야, 나 지난 주말에 그거 봤거든? 그거 진짜 재밌어. 그냥 이렇게 말했다면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표현의 기능. 근데 친구가 나한테 나 영화 보러 갈 건데 뭐 보지? 물어봤어. 그때 내가 나 지난번에 그거 봤는데 완전 재밌어 라고 말했다면 같은 재밌다는 표현이라도 친구가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일 때는 의도가 달라졌죠. 재밌다는 생각의 전달이 아니라 추천, 너도 그럼 보렴. 이걸 보렴이라는 지령. 추천은 보라는 뜻이 시킨다는 뜻이니까. 그죠? 지령의 기능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상황이 중요하다.
목적과 의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중요하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쉬는 시간 드릴게요. 쉬고 오시면 나머지 거 마무리하고 이제 국어, 한국어에 제대로 된 문법 파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